네, 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2급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역계약의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교재로는 페이지 14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역 계약을 뭔가 체결하기로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수입을 또는 수출을 하기로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 당사자 간에 어떠한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거든요. 일단은 뭔가 물건을 사거나 팔기로 했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가격이죠. 왜냐면 물건을 팔고 또는 사고 이런 것들이 뭔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가장 떠오르는 건 아마 가격일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의 가격이 먼저 이제 떠올랐다면 그 가격으로 도대체 몇 개를 팔거나 사야 되는데, 왜냐면 그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량도 같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그 가격을, 그 금액을, 그 수량에 대한 그 금액을 어떻게 돈을 지불을 할 거냐, 뭐 송금할 거냐, 신용카드로 할 거냐, 이러한 이제 결제 조건에 대한 협의가 또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금액이 아니라 이 물건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협의가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내지는 그 물건은 어느 정도의 품질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품질은 어느 시점에 약정된 품질이 이제 그 품질을 이제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품질의 결정 시기라던가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그냥 단순히 좋은 거여야 된다, 이거랑 똑같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품질 조건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이 품질이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물건이 수출자, 매도인한테서 매수인한테로 가는 동안에 얘네가 사고가 나서 손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손상에 대해서도 뭔가 어디선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보험에 관한 어떤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또 물건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 물건에 적합하게 포장을 할 필요도 있겠죠. 예를 들면 유리 제품 같은 경우 뽁뽁이로 싸가지고 우리 국내에 택배 거래를 하더라도 뽁뽁이로 싸가지고 물건이 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항구에 나가보면 되게 비슷한 상자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 상자를 찾을 수 있게끔, 매수인이 내 상자를 찾을 수 있게끔 상자 겉에다가 뭐 내 이름 김진욱 이렇게 써놓는다거나 이런 표시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역계약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지금 인코텀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가격을 아까가 아니라 우리 1강에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1,000원인데 배송비 포함이야? 라고 했을 때 매도인이 생각하는 배송과 매수인이 생각하는 배송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가 협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코텀즈라고 하는 국제규칙 상관습법이라고 했습니다. 국제규칙이 있다고 했는데요.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코텀즈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국제무역사 1급 시험 전반에 걸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긴 할 건데, 지금 요 무역계약 조건 파트에서는 맛배기로 일단 하나를 알려드리면, 인코텀즈라고 하는 건 알파벳 3개 이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FOB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수출자가요, 오예, 난 자유다 라는 걸 외치는 거예요. 프리. 어떻게 되면 배에 온보드 타면 수출자는 자유다. 그 이후부터의 가격은 다 수입자, 매수인의 몫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FOB 1,000원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이것만 딱 보고도, 아, 매도인은 배에 실는 데까지 비용을 다 합쳐서 1,000원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기가 쉬워요. 다만 이제 뒤에서도 또 우리가 다른 이제 인코텀즈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인코텀즈라고 하는 게 단순한 가격 조건만을 확인하기 위한 규칙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 정도 우리가 짚어보고 가격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량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물건을 살 때에 1개 얼마, 2개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1kg에 얼마, 2kg에 얼마, 혹은 한 봉지에 얼마. 왜 그 뭐
과일철이 되면 이제 지나가다 보면 차에서 뭐 한 봉다리 얼마, 두 봉다리 얼마, 이렇게 한 망이 얼마, 두 망이 얼마, 배추 같은 것도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수량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1톤이라고 하면 이제 1000kg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무역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1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수량 부분에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중량인데요. 중량에 세 가지가 있어요. 롱톤, 숏톤, 메트릭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메트릭톤, 줄여서 MT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000kg. 이거를 말해요. 메트릭톤에서 프랑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식 표현. 그리고 롱톤이라고 하는 건 영국이에요, 영국. 밑에 이응받침 똑같이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1000kg를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키로수로는 1016이고, 이제 LBS 단위를 해외에서 많이 쓰는데 2240 LBS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 한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험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롱톤은 2000kg이다. 이런 식으로. 혹은 뭐 1800 LBS다 하면 틀린 거겠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거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쇼트는 짧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00kg보다는 적다라고 해서 보시면 907kg이고 LBS로는 2000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미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적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 이제 부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터 단위로 했을 때 이제 CBM이라고 하고, 피트 단위로 했을 때 CFT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큐빅 피터, 큐빅 미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개수 1개, 2개, 3개 세는 피스가 있고요. 이치가 있고, 세트, 그리고 더즌이 12개예요. 연필 한 다스 하면 12자루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게 한 더즌이고요. 더즌도 이제 스몰 그로스와 그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그로스는 12개, 한 더즌을 10개로 곱한 것, 그리고 그로스는 12개, 한 더즌을 12개로 곱한 것이 그로스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길에서 다니는 컨테이너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크기가 있고, 이걸 일반적인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크기가 있고, 그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 되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를, 그래서 일반적인 걸 20피트라고 하고, 큰 거를 2배 되는 걸 40피트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기사 같은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0 TEU급 선박이 어쩌고저쩌고, 12000 TEU급 선박이 막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12000 TEU급 선박이다 라고 하면은 20피트 컨테이너를 12000개 실을 수 있을 정도의 배를 말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량을 얘기하면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우리 15페이지에 있는 살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벌크 카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가를 사기로 했어요. 모래를 사기로 했어요. 이거 모래 하나 주세요. 모래 한 세트 주세요. 모래 한 더즌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살물, 이런 카고들을 전부 다 이제 비포장 상태로 거래되는 불가산 물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벌크 카고, 살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 이제 광물 같은 것들이라던가 이런 거 거래를 할 때 이제 벌크 형태로 거래가 많이 되는데, 얘네들은 운송을 할 때 물론 자루에 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크게 거래를 할 때에는 배 한가득 그냥 막 쏟아 부어요. 배가 이제 배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지는 않지만, 배 이렇게 타서 보면은 배 안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용기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뚜껑 덮을 수 있게 돼 있고, 거기 막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의 특징이 어떤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좀 중량이 조금씩 상이해져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벌크 화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1000톤이라고 해서 정말 1000톤 딱 맞춰서 이거를 주고 받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벌크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정도의 어떠한 이제 많거나 적은 과부족은 허용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신용장 거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신용장 거래에서는 따로 5%의 과부족은 허용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5%의 과부족은 허용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신용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결제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지금 맛배기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인데 해외에서 대박 아이템을 찾았어요.
근데 난 돈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 물건 수입 안 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수입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는 겁니다. 내가 거래한 은행에 가서, 있잖아, 나 수입하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걸랑. 그러니까 은행아, 네가 저기 해외 수출자한테 나 대신 돈 줄 거라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내가 나중에 자기한테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에 대해서 막 이제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거절을 하겠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수출자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요. 내가 한국의 수입자 김진욱이 대신에 당신이 물건 제대로 실어 보냈다고 나한테 확인시켜주면 김진욱 대신에 돈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신용장 결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신용장 결제 방식으로 이제 무역 거래를 하기로 한 경우, 그리고 그 거래 대상 물품이 벌크 카고인 경우에는 5%의 수량 과부족이 자동적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보시면요, 과부족 용인 조항이라고 해서 ML 클로즈라고 있어요. M이 more, L이 less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용장 거래 시 거래 물품이 벌크 화물일 경우 신용장에서 따로 특별히 금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5%의 수량 과부족이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광물이라고 해서 내가 모래를 사기로 했는데, 모래는 우리가 벌크 화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모래를 벌크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20kg 자루에다가 나눠서 가져와요. 그러면서 나 그거 100자루 살래요 라고 하면, 100포대 살래요 라고 하면 이건 벌크가 아니에요. 하나, 두 개, 세 개 셀 수 있는, 가산할 수 있는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ML 클로즈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수량, 그리고 금액, 단가라고 하는 건 한 개당 가격을 말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approximately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면 이건 10%의 과부족을 이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결제 조건인데요. 결제와 관련된 거는 뭘로 결제할 거냐, 돈을 뭘로 쏠 거냐, 그리고 언제 돈을 보낼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협의를 해야겠죠. 결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뭐 송금 방식, 우리 은행에 가서 돈 붙이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신용장 같은 거, 그리고 신용장 외에, 신용장이 아니라 은행이 중간에 끼이긴 하는데 은행한테 네가 가서 돈 좀 대신 받아다 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주심이에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결제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어떤 식으로 결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가 그럼 돈을 언제 보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수출자는 야, 돈 보내면 나 물건 보낼게 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고, 수입자는 야, 물건 먼저 보내, 그럼 물건 받아보고 돈 보낼게 라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제 시기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적 조건입니다. 언제 물건 보낼 거냐예요. 우리 뭐 물건 주문하면서 밥에 되나요? 밥에 하세요? 바로 배송. 이런 이제 인도 시기, 선적 시기와 관련된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떠한 특정 일자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무역거래선 특정 일자보다는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만 이 선적 시기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즉시, 이런 거 영어로도 같이 익혀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어떻다? 무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6페이지에 선적 시기와 관련한 어떤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on or about이라고 하면은 첫날과 마지막 날을 포함해서 특정 일자의 전 5일과 후 5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적어 놓으세요. 총 11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월 10일이다. 8월 10일이다 라고 하면은 8월 5, 6, 7, 8, 9 해가지고 8월 5일부터, 그리고 8월 11, 12, 13, 14, 15, 8월 15일까지, 죄송합니다. 8월 15일까지 총 11일간의, 죄송해요. 총 11일간의 기간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to till, until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to 뒤에 뭐 8월 15일 있으면 그 8월 15일이 포함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 이런 것들로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막 급박하게 선적을 하거나
심각하게 깜빡하고 있다가 대금을 보내거나 하는 경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표현은 해당 날짜를 포함하고 어떤 표현은 해당 날짜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외우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자, 우리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성형외과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그 안에 지하철 안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성형수술 전과 후 사진 있죠. 비포어 사진과 애프터 사진 있죠. 그 비포어와 애프터는 해당 일자를 제외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일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는 월입니다. first half, second half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보름씩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beginning, middle, end는 열흘씩 끊어간다 라고 해서 이건 각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적과 관련한 선적과 관련해서 환적이라고 또 나와 있죠. 환적에 대해서는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하철 환승하듯이 배 갈아타고 가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출항 후 당초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제적제 후 운송되는 것이다. 만약에 신용장 거래 같은 경우에, 이게 신용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같이 넣어 놓은 거예요. 한번 이제 보시고 나중에 또 보면 익숙해지실 테니까. 신용장상에 환적금지 문구가 있더라도 전체 운송이 하나의 운송 서류, 택배 송장 하나로, 예를 들면 택배 송장 하나로 뭐 로젠 택배로 요만큼 왔다가 뭐 다른 차 갈아타고 롯데 택배로 이만큼 오고 뭐 이렇게 오는데, 하나의 택배 송장으로 그게 커버가 되는 경우, 그리고 물건이 컨테이너, 길가에 다니는 컨테이너 많이 보셨죠? 컨테이너에 실렸다라는 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환적 안 돼! 라고 말했어도 환적은 가능하다,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요, 닫히면 겉에 실링이 돼요. 그래서 자물쇠 같은 게 채워지고 거기 번호가 있어서 한 번 자르면 그건 두 번 다시 못 쓰거든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어떤 화물의 손상이라던가 중간에 도난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거의 좀 많이 없다고 해서, 이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적의 예시 지금 밑에 1, 2, 3번 나와 있는데요. 운송수단을 갈아탄 경우나 이런 경우니까 예시들은 각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7페이지에 분할 선적과 할부 선적이 있습니다. 분할 선적과 할부 선적,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뭔가 나눠서 선적, 배에 실른다라는 표현인 거는 같아요. 가장 큰 차이는요, 분할 선적은 나눠서 실는 횟수가 서로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들쑥, 날쑥 할 수 있는데, 할부는 우리 카드 할부해도 5개월 할부하면은 뭐 이번 달에는 100만 원 결제하고 다음 달엔 10만 원 결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동일한 금액이잖아요. 이자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분할 선적과 할부 선적의 차이는, 할부 선적은 기간, 이제 그 매 회차에 선적되는 양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선적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분할 횟수라든가 수량, 선적기간 이런 거는 셀러의 옵션이다. 그리고 할부 선적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의 옵션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할 선적에서 좀 봐주시면 좋은 게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신용장과 관련 내용이긴 하지만, 동일한 운송수단, 그러니까 같은 배, 그리고 동일한 운송을 위해서 출발하는 선적을 증명하는 두 개 이상의 운송 서류를 구성한 제시는, 이게 상이한 선적일, 상이한 적재학, 수탁지, 발송지를 표시하고 있더라도 분할 선적이 행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배가 들어와요. 내가 베트남에서 뭔가를 수입을 해요. 근데 이 베트남 사람이 내가 분할 선적은 하지 말라고 했어. 분할 선적은 안 하기로 신용장 거래를 하는데, 신용장으로 돈을 주기로 했는데 분할 선적은 안 된다라고 신용장에 적어놨어요. 근데 이 베트남 사람이 하이퐁에서 하이퐁하고 다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이퐁에서 일부를 싣고 일부를 배에 태우고 그 배가 다낭을 거쳐가는데, 다낭에 섰을 때 다낭에서 또 한 번 실었어. 이 경우는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품질 조건이에요. 품질 조건은 기본적으로 물건이 어느 정도의 품질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품질이 언제 그 품질이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예요.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내가 배에 실을 때는 있잖아, 이 품질이었어. 도착해보니까 그 품질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의 결정 시기도 협의를 해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결정 시기가 지금 일반 물품일 경우와 곡물일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반 물품일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선적지, 양육지 이렇게 나눠서 어느 시기에 품질로 할 것인지를 협의를 하면 될 것이고, 곡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TQ라고 하는 거는 수출자가 물건이 선적될 때까지만 품질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게 바로 RT라고 하는데, 수출자가 양육 시점, 그러니까 목적국, 매수인의 국가에 도착해서 물건이 양육될 때까지의 품질을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SD라고 하는 거는 TQ의 어떤 약간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TQ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하는 시점까지 책임을 졌는데, 그게 배를 타고 오다가 해상 운송 과정 중에 뭔가 데미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운송 과정 중에 데미지까지 이제 책임을 진다, 수출자가 라고 하는 게 바로 S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질의 결정 방법에서 1번 견본 매매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무역계약 조건에서는 어느 뭐 결제에 대해서만, 뭐 수량에 대해서만, 품질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해서 뭐 기업, 뭐 니은, 뭐 이렇게 해서 뭐 품질, 가격, 선적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분명히 한두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이어도 이게 좀 암기 아닌 암기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 이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파트에서도 출제가 되니까 좀 꼼꼼히 살펴보시라고 급작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견본 매매 뭔지 아시겠죠? 샘플 받아보고 그래, 이 정도 퀄리티를 유지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셀러가 보내면 셀러스 샘플이라고 하고, 바이어가 보내면 바이어스 샘플이에요. 셀러의 샘플과 바이어의 샘플이 둘 다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바이어의 샘플이 오리지널 샘플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품질을 결정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보통 샘플 거래를 하는 물건들은 보면 공산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산품은 아무리 기계로 찍어낸다고 해도 앞에 만든 거랑 100% 아주 정확히 일치하게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샘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뭐 equal, 뭐 완전 일치하게, 지금 same 이런 표현은 좀 피해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페이지에 보시면 up to 또는 equal to sample 이런 것보다는 as per 또는 almost equal, similar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이 지난 기간 동안 국제무역사 1급 시험에 보기로 상당히 많이 나왔던 이제 내용이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아래 파란색 박스 안에 동그라미 1, 2, 3, 4번에서 approved sample, 뭐 filed sample, 뭐 이런 내용들, keep sample 이런 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도 보기로, 시험 문제 보기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꼭 제가 설명 안 했다고, 따로 설명 안 드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지만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책에 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건너뛰지 마시고 꼭 꼼꼼히 이번 강의 끝나고 정독하실 때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씹어서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상표 매매. 루이비통 사면서 샘플 보내봐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 이제 상표 매매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뭐 샘플 견본 매매라던가 상표 매매, 이런 세일즈 바이 브랜드 이런 영어 표현도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규격 매매입니다. ISO, KS. 이게 규격 매매가 영어 표현으로 많이 나와요. 규격 매매라고 안 하고 세일즈 바이 그레이드라고 해놓고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로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보기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에 이제 그레이드라는 세일즈 바이 그레이드라는 표현이 익숙지 않다 보니까 오답을 고르실 수 있는데 주의하시고요. 이건 뭐 KS 마크가 있냐, ISO 뭐가 있냐 이런 것들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 규격 매매라고 한다.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배를 수주를 하는데 배를 수주가 아니죠. 내가 배를 이제 뭐 보트라고 할게요. 커다란 그런 배 말고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보트를 외국에 주문을 할 거예요. 그때에 뭐 배를 샘플로 한 대 보내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바로 Sales by Specification이라고 해서 명세서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본 제시가 어려운 자동차 선박 고가의 설비 이런 것들은 설계도나 카탈로그
이런 걸로 거래를 하는데 그게 바로 Sales by Specification이라고 하는 명세서 매매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품 매매라고 해서 농산물, 수산물 등의 물품 거래에 이용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FAQ, GMQ, USQ 이렇게 나와 있죠. FAQ를 풀어서 읽어보시면 Fair Average Quality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중등 품질이에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한 밭에서 뭐 또 똑같은 과수원에서 똑같은 사람이 키웠다고 하더라도 당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FAQ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MQ는 내가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이, 매수인이 물건을 받았을 때에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냉동된 동태, 그러니까 동태가 냉동된 거죠. 얘네들이 냉동 상태로 이렇게 오다가 흐물흐물 이렇게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할 수 없잖아요. 이런 냉동 어류 같은 데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표준 품질이라고 해서 USQ는 공인검사기관 등의 검사, 확인 결과라던가 공인 기준에 따른 보통 품질을 인도하기로 하는 것. 그래서 표준품 매매 종류 3가지가 있다. FAQ, GMQ, USQ. 요것도 구분을 해가지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점검 매매는 말 그대로 가가지고 내가 보고 검사, 인스펙션을 해보고 이제 그 품질을 확인하는 거고요. 선물 거래는 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 무역 거래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라고 제가 1강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부분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조건이에요.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할 때에 화물이 손상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데미지가 생길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이게 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에요. 물론 인코텀즈 규칙에 따라서 얘는 아니고 이제 다른 뭐 CIF라던가 CIP라고 하는 중간에 I 들어간 인슈어런스에 I가 들어간 규칙에서는 이제 수출자한테 보험으로서 매도인에게 보험 가입을 하세요라고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역거래 자체에 있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게 반드시 의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뭐 금액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보험 계약을 하기로 협의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보험 계약을 누가 체결을 할 것인지, 그리고 보험도 우리 보험 광고 보면은 이제 뭐 이거는 다치면 수술비를 줍니다. 근데 돈을 조금 더 추가로 내면은 특약으로 입원비도 줍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험의 어떤 범위, 보상의 범위 같은 것도 이제 협의를 해야 되고, 이제 보험 가입 조건 이런 것들도 이제 협의를 해야겠다. 보험 조건도 저희가 지금 파트 1 무역계약 파트 중에서 무역보험이 따로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보험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점. 자, 7번 포장 조건입니다. 포장 조건은 포장을 진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떠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포장을 어떻게 몇 개씩 끊어서 할 것인지, 막 꽃병인데 1000개를 한 박스에 넣어. 그러면 그 안에서 막 많이 흔들리고 깨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한 포장 단위 안에는 포장 이제 물품 내품 개수를 얼마나 넣을 것이며, 그리고 겉에 포장은 뭐 나무 박스로 할 거냐 아니면 종이 박스로 할 거냐. 종이 박스를 내서 나무 팔레트 아시죠? 공사장에 가면 보이는 그거, 그 위에 박스를 뭐 10개씩 올려서 랩핑을 할 거냐, 이런 재질에 관련된 것들, 포장 수량에, 한 포장당 내품 수량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 포장 겉에 다들 비슷비슷한 화물이 저기 항구에 가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겉에 그 마킹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쉬핑 마크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포장 조건의 어떤 협의 내용들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 뭐 화인이라고 합니다. 겉에 표시하는 거를 화인에 표기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뭐 메인 마크, 포티 마크, 케이스 넘버 이런 거는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들이다. 이런 중요 화인의 표시가 누락된 화물을 NM 칼고라고 한다. 노 마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착황 표시, 그러니까 포티 어디 도착할 거냐, 이거 인천항까지다, 부산항까지다, 이런 거를 적어놓는 걸 포트 마크라고 하는데, 화물이 다른 곳으로 잘못 배송되는 거를 막기 위한 이제 그것이고, 주 화인은 이제 다른 화물들과의 어떤 구분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뭐 킴스 트레이딩이에요. 그럼 킴스 트레이딩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상자 뭐 킴스 트레이딩 컴퍼니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밑에 이런 거 쓸 수 있죠. 뭐 상자
20개 중에 첫 번째다. 이런 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주화인. 그러면 이제 요게 주화인이 되겠고, 요 밑에 있는 게 카톤 넘버라고 해서 CN으로 표시되는 우리 6번에 있는 화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동시에 쓸 수 있어요. 뭐 여기 인천 포트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도 쭉 함께 쓸 수도 있겠다. 보시면, 그리고 여러 가지 깨지기 쉬운 물건이라던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케어 마크 넣을 수 있겠고, 주의 표시 같은 경우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넣을 수 있겠다. 뭐 깨진 컵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림 들어가고 하잖아요. 우리 국내 거래에서도 그런 것들도 넣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무역계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다만 이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가지고 보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맞는 것들을 전부 골라내거나 틀린 것들을 전부 선별해낼 수 있을 만큼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해서 내용 이해하시고 좀 구분할 것들, 그리고 암기해야 될 것들, 롱톤, 숏톤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한 번이 아니라 복습을 하실 때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출제 유형 파악하기. 예, 지금 보시면 2번 유형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보기가 잠시 일시정지 해놓고 지금 문제를 먼저 보셔도 좋아요. 틀린 보기만 보면 D하고 E가 틀린 보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D가 신용장 방식으로 100kg 포장의 비료라고 하면 벌크일 것 같지만 100kg의 포장이라고 하면 포장 하나, 두 개, 세 개 셀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벌크 화물이 아닙니다. 벌크 화물이 아니죠. 이 경우는 벌크 화물이 아닌 경우에는 5%의 수량 과부족이 신용장 방식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지가 않겠죠. 자, 그리고 이 보시면 잉글리시 턴이라고 해서 1016kg까지는 맞았는데, 롱톤까지는 맞았는데 2000lbs가 아니라 2240lbs 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올바른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D와 E를 뺀 A, B, C, F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끝나고 이제 강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강의 종료되고 나서 책 바로 덮지 마시고 꼼꼼하게 정도 꼭 한번 하시고 내용 쭉 한번 떠올려 보고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